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금연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힘내시죠 여러분들. 정채봉 시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지 않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그러네요.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란 게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희망이 그 3분 능선을 넘기 위해서는 참 힘겹게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고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얻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좀 내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이 시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 고개만 넘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준비되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썩는 길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1920년대 이제 저항의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는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소위 문화 통치.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살짝 공간이 좀 열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비해서는 살짝이나마, 물론 기만적이긴 하지만 살짝이나마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 살짝 열려져 있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던 게 바로 1920년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1920년대는 그 소위 문화 통치 기간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 어떤 독립을 한번 쟁취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정말 다방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많습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였고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힘들지는 않다는 거. 우리 그거 하나만 갖고요. 조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런 꿈을 꾸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한 번쯤은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낌 뭐 많어? 뭐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과 일제강점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 쪽과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자본가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안에 자본가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들어가고 다 포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활동이 있고요. 사회주의 진영 쪽이 있어요. 사회주의 목표는 뭐예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또 1920년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3.1운동 때는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1920년대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하고 이 사회주의 진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전개했던 그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의 모습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 이거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들? 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구한말에 그 애국개봉 운동의 그 노선에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애국개봉 운동에서는 뭘 강조했죠? 교육, 언론, 식산흥업 강조하잖아요. 똑같아요. 실력 양성 운동에서도 교육, 언론, 식산흥업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력 양성 운동 대표적인 것을 먼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운동이 있겠습니다. 바로 네,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말 그대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을 그럼 시작했던 그 배경이 뭐냐? 이 배경부터 먼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1920년대입니다. 지금 이건 소위 문화통치 시기고 경제로 봤을 때는 바로 산미증식 계획과 그리고 회사령이 철폐되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잖아요.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이 일본 자본들이 쭉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관세 장벽마저 무너진다. 그래서 민족 자본들은 위기. 왜냐면 일본 상품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관세 장벽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호소한 게 바로 애국심이 호소한 것이죠. 애국심이 호소한 거죠. 우리 거 좀 사달라. 우리 거 좀 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배경은 바로 회사령. 네, 회사령과 그다음에 관세. 이 관세의 철폐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것을 사달라라고 하는 그 호소에 입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 시대는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하시면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핸드폰. 저기 미국에서 만든 저기 사과회사 사과회사 거랑 저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그 회사 거랑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써야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래 맞아 하고 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쉽진 않아요. 좀 좋은 거 있다면 그 우리나라 거면 우리나라 쓰는 거고 또 사과 담을 거면 사과 담을 거 쓰는 거고 그거는 요즘은 어떤 애국심 마케팅에 호소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먹히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아니야, 식민지. 식민지 그 자본들, 식민지 살고 있는 그 민족 자본이 우리 거 좀 써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힘든 사람들도요 다 사줍니다. 이게 굉장히 그 호응을 많이 받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 그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평양. 자, 요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죠? 네, 바로 구한말에 있었던 우리 빚을 갚자는 운동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그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출발했죠?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 꼭 잊지 마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입니다. 평양.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물산장려 운동, 조만식 같은 인물이 이제 주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성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했냐면 이게 지금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것을 사달라는 호소가 먹힌 거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와 공급법 측에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냐면 민족 자본이 그렇게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이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팽창하는데 그걸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의 물건을 사셨을 때 과연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자본가를 위한 운동일 뿐이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운동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모습들 이런 또 한계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운동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주도했던 인물을 들어봐라 하면 이상재 같은 인물이 될 텐데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또 이제 전개된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로 2차 조선교육령. 그쵸? 2차 조선교육령. 여러분 배웠죠?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이 뭐였어요? 2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바로 일본 학제와 조선 학제를 동일시한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학제가 동일. 학제를 동일시한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밀리터리. 그래서 정말 그 모금해가지고 말이죠. 예, 막 한번 대학 한번 설립해보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건 또 이제 일본의 방해로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일본의 방해. 왜 돌아갔냐면요. 바로 일본이 뭘 세웠어요? 그렇죠. 일본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웁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더라. 라는 거. 이러면서 결국 밀리터리 설립 운동은 또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교육, 식사능업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육과 연결될 수 있어요. 바로 문맹 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 이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도 있었고 30년대도 있었고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그 언론사가 있다면 1920년대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주도하고 있더라라는 거. 1930년대 가시면 여러분들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그건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그건 제가 1930년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맹 퇴치 운동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교육과 언론과 식산흥업이라고 하는 그 애국 개봉 운동의 어떤 그 노선 속에서 이런 어떤 운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일단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주로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여러분들 바로 쟁의라는 게 있습니다. 쟁의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쟁의에는 뭐가 있냐면요. 쟁의. 자, 이 쟁의는 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네, 이거는 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어떤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운동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야구용어를 여기서 좀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스트라이크. 그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의미는 파업이라는 뜻이죠. 파업. 스트라이크. 파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파업을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쟁의 형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소작쟁의가 있고요.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이 소작쟁의는 주로 소작농들이 중심이 되겠죠. 주로 소작료를 깎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소작쟁의의 대표적인 소작쟁의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23년도에 나왔던 그런 운동인데요. 대단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목포 그 경찰서에 몰려가가지고 이 소작농들이 막 꽹과리 치면서 거의 한 달간 시위를 했어요. 막 시끄러워서 사람을 그냥 말라 죽일 정도로 그냥 계속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 성공해냅니다. 이 당시 그 지주가 아주 악독한 지주였거든요. 그런 지주와의 어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냈던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쟁의에서 핵심은 뭐냐면 단결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공산당 선언 그 서문에 유명한 문구가 있죠. 바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바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캐치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단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주와 자본가를 공격하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어떤 그 지향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동쟁의는 여러분들 뭘 강조할까요? 임금이 인상하라! 이거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노동쟁의가 있다면 바로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총파업. 이거는 1929년도에 전개됐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대단히 뜨기 뭐냐면 국제적인 연대,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바로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런 어떤 쟁의 투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원산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산 계양장, 그죠? 부산 이외에 원산 인천 계양장, 그 다음에 원산 원산 학사, 최초의 학교 근대적 학교 원산 학사, 또 원산 부두노동 총파업. 이런 것들 여러분 연결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실력 민족주의 양성, 민족주의 지형이 주도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민족주의 진영이 분화를 합니다. 자, 어떻게 분화를 하냐면 안 되겠다. 도저히 좀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독립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다른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치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의 자치권을 얻어가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일단 일제 식민지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얻어가다가 나중에 좀 힘을 받으면 그때 독립을 주장은 어떠냐? 이런 걸 자치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러려고 싸웠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선에서 뭔가를 하자고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치론자들을 공격하는 모습 되겠죠. 이 자치론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춘원 이광수예요. 이광수는 이때부터 변절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민족적 경륜 뭐 이런 것들 써내면서 바로 변절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선이 낳은 천재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최남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선, 이광수라든지 최남선 이런 조선이 낳은 천재들이 정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데 일조했던 나라의 독립을 찾기는커녕 나라의 독립을 오히려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들은 바로 춘원 이광수나 바로 최남선이 갔었던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또 견인을 해야 되겠죠.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치론자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920년대 일제했던 기만적인 어떤 그 방법들에 의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법이 뭐였죠? 바로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해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치안유지법. 그죠? 치안유지법이 1925년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주의자를 막 압박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합법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합법적 공간의 필요, 합법적인 어떤 그 공간들이 이 사회주의자들한테는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자치론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 동력을 더 얻기를 바랬고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든 합법이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넓힐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게 되는 것, 바로 이게 1920년대 좌우 합작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회주의 그 적은 뭐예요? 사회주의 적은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가를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타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적 민족주의자 안에는 바로 자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본가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뭔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좌와 우의 진영 논리보다 더 우선인 건 뭐냐면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일제를 타도하는 것, 이게 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좌우 진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1920년대에 연출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좌와 우로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둘이 손잡고 있는 이 배경, 이 시대, 이 단체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시대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비탈적 민족주의자들과 이 합법 공간을 주장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좌우 합작. 이것이 바로 좌우 합작을 트라이하는 거예요. 트라이하는 거예요. 자, 그 좌우 합작을 트라이했던 그 두 개의 조직이 있으니 그 두 개의 조직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맨 처음에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네, 조선민흥회. 사회주의 세력하고 민족주의 세력하고 한번 손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좋아.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참여하겠다. 라고 해서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그 유명한 신간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신간회. 자, 이 신간회는요, 바로 이러한 좌우 합작의 결과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예,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신간회는요, 공개단체예요. 여러분들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구한말에 이와 비슷한 단체 하나 있어요. 그 단체가 뭐죠? 신민회잖아요. 신민회, 안창호, 애국개몽운동, 그죠? 그 신민회는 구한말에 만들어진 단체 1911년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건 1920년대. 이 신간회는요, 여러분들 27년도에 조직되는 단체예요. 이 신간회는 신민회가 여러분들 비밀 결사 단체라면 신간회는 공개단체입니다. 공개단체. 네, 신간회는 공개단체고요. 전국에 지회를 갖고 있는 아주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조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신간회는 엄청난, 그렇겠죠. 지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지금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엄청난 조직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간회는요, 바로 이 자치론자들을 때리겠죠. 사실 그러려고 만난 거니까, 그죠? 이 신간회는 바로 이 자치론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뭐라고 공격을 할까요? 이 자치론자들을 바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딱 하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신간회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 여러분들 참 많은 활동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신간회는 그 뭐 자매단체도 있어요. 그 자매단체가 뭐냐면 근우회. 네, 여기 이제 근우회. 근우회는 자매단체예요. 이건 자매단체. 여성단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런 그 단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간회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요. 이제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이제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민중대회. 일단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다. 광주 학생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여기다가 이 민중대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열려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해소되는 해소. 왜 해체가 아니라 여러분 해소일까요? 해체는 완전히 없어질 때 해체예요. 해소는 뭐냐면 발전적 해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다른 조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단계에 해소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간회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간회는요 정말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체다라고 하는 거,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서 신간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와, 완전 중요해요. 그렇구나.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간회라는 걸 만들었구나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또 이제 사실은 외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국외에서도요. 이제 이거 국내에서 활동한 것이고요. 국외에서도 특히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아이고 이름도 길다. 북경 촉성회. 요거는 이제 안창호.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해요. 독립해야 된다. 북경에서 좀 좌우가 이제 함께 손을 잡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공산주의 세력들 중에서 그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제 그럼 뭐 민족주의는 손잡아라라고 이제 또 허락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외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이제 중국에서는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 손잡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 속에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외적인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간회가 출발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렇게 이건 1931년도에 31년도에 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과 쟁의 투쟁 국내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920년대는 아주 다양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먼저 민족문화 수호 운동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 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1920년대. 과연 이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족문화 수호 운동 국어부터 한번 보죠. 자, 국어를 굉장히 그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했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바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라는 단체예요. 자, 이 조선어 연구회는요 굉장히 우리와 친숙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글날이 언제죠? 10월 9일,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아요? 노는 날이니까,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한글날을 언제 하면 잘 몰랐어요. 왜요? 안 놀았으니까. 이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단체가 어디다? 조선어 연구회.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쉬는 날을 하루 제공해 주신 단체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조직이었습니다. 이때는요 한글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각야날, 각야날로 불렸어요. 각야날 이렇게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는 또 한글이라는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간행하기도 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때요. 제가 1920년대 여러분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문학적인 어떤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카프 문학이라는 카프 문학. 카프 문학. KAPF. 네. 카프 문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주의 문학의 핵심 뭐냐면 사실주의예요.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즘이죠. 네,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예를 들면 어떤 당시 1920년대 그 산미증식 교육에 의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 기층 민중 농민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야. 저 밑에 어떤 한 누나가 있었어. 누나가 동생을 찾으러 가는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자기 남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웁니다. 시선이 가까우면서 그 남동생은 점점점 크게 잘 보이겠죠. 선명해 보이겠죠.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무언가가 지금 까만까만 움직이고 있어요. 좀 더 다가가 봅니다. 좀 더 다가봤더니 그 머릿속에 좀 더 누런 게 조금씩 있어요. 좀 더 다가봤어요. 그 속에 뭐냐면 바로 그 머리에 그 구더기들. 그 구더기들이 지금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문학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당시 어떤 기층 민중들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즘. 바로 카프 문학이 1920년대 사회주의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볼게요. 역사 중요하죠. 역사. 이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역사학자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채호. 네, 신채호 선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요. 어떤 그 역사서가 있냐면요. 1920년대는 그렇죠. 조선사 연구초입니다.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 네,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된 것이죠.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특히 뭘 강조하냐면요. 바로 난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난가. 이 난가라고 하는 건 화랑할 때 그 화랑을 떠올리세요. 뭔가 그 전국 그 명산 좋은 곳을 다니면서 심신 단련을 하는 호연지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발한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난가 사상. 이때 강조되고 있죠. 굉장히 어떤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조선사 연구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1920년대는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또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상고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역사란 나와 나 아닌 비아와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책도 또 이 조선 상고, 이 신채호의 또 저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여러분들 또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은식. 자, 박은식. 자, 이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요.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1920년대 썼던 그 저술로서는 한국 독립 운동지 혈사, 피로 쓴 역사라는 얘기예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 박은식의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정신이에요. 혼이에요. 혼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민족주의 사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채호, 박은식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 중에서 이 당시에 연극이 또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자, 그 연극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연극에 바로 나운규. 예,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이게 영화관에서 올려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어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그 일본 그 겁탈하려는 어떤 그 사람을 탁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제강점기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찌 있으랴. 이렇게 다 정신줄을 정말 놓고 살아야만 되는 그 한많은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극이 아니라 영화죠. 영화. 이때 영화. 연극이 아니라 영화. 영화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조선상고사 같은 경우는 31년도에 있었고요. 또 박은치 한국통사 같은 경우는 1915년도에 있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20년대만 일단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거냐고요?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대중운동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대중운동. 자, 이 당시 있었던 대중운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대중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중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바로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더워요. 좀만 꺼주세요. 좀. 네. 자,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학생운동. 자, 학생운동에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학생운동. 네. 자, 이 학생운동에는 여러분들 60만세 운동부터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1926년도에 전개된 운동인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실 게 있습니다. 이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바로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했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요, 사회주의 진영들. 사회주의 진영이 또 적극적으로 계획을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에요. 하여튼 1920년대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든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을 만든 그 배경이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도 카프 문학, 그리고 저쪽에 쟁의투쟁,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했던 대중운동 주도, 정말 다 사회주의 판이잖아, 지금. 이렇게 일본으로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여러분들 1929년도에 전개된 운동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의 어떤 차별, 그 차별에서 비롯이 되었죠. 그 통학 기차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 일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이 댕길 따잖아요, 그죠? 그 댕길 장난을 친 거야. 분노했죠. 조선 학생들이 분노했죠. 이것들이 이 일본 이 나쁜 것들이 우리 여성 동지를 너 내려 해가지고 막 역에서 그냥 막 대판 싸워가지고 이게 패싸움으로 막 벌어져요. 그 패싸움을 벌어진 과정 속에서 일본 학생들은 선처해주고 조선 학생들은 선처를 안 해주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저항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전국 동맹 휴학까지 이끌어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언제 되면 1929년 11월 3일. 11월 3일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불렸죠. 지금은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여러분, 11월 3일이 여러분들 이제 요즘도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11월 3일 되면 이제 선생님 오늘은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오늘 초코파이 안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얘기 창피하. 그러면 안 돼. 이날은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일 수도 있지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예전에 학생의 날은 뭐냐면 바로 이런 바로 그 일제에 맞서가지고 그 일제의 포갑 정치에 맞서가지고 아니요! 라고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즉 그날은 초코파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날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내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60만세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마찬가지고 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 앞까지 배웠던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었나요? 3.1운동 하면 여러분 유관순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학생이 있었어요. 3.1운동 때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휴학이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학생들이 지방 곳곳, 전국 곳곳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국적 민족항쟁으로 불러일으켰던 그 중심이었던 게 바로 학생이었고요. 1920년대 60만 세 운동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운동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서 현대사로 왔을 때도 역시 4.19 혁명, 5.18, 6월 항쟁 때도 학생이 그 시위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존재는요 바로 역사의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요즘 학생들 공부를 해야지 뭐 그런 사회활동 뭐 이런 거 사회현상에 뭘 관심들을 가져 공부나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낮게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항상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학생이거든요. 왜 학생들이 나갈 때 기성세대들이 일단은 공부나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기성세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학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겠습니까? 학생들은 여러분 역사의 거인이었고요. 정말 그 자유를 향해서 푸른 하늘을 비상했던 그런 독수리와 같았던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학생들은 여러분들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독수리인지도 몰라. 닭장 속에서 어른들이 만들어진 그 닭장 속에서 그 점수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그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나는 닭이야. 독수리인데. 그 어깨 쭉지에 있는 그 넓은 날갯짓만 쭉 펼치면 닭장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날개 갖고 있는 독수리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날 줄 몰라. 역사 속 학생들의 모습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거인이었으며 푸른 하늘 자유를 비상했던 그런 독수리였다는 사실, 그 학생들의 DNA가 바로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인입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신간회 설명을 드렸죠? 자, 신간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간회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간회는요, 신간회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갑니다. 이 신간회가 지금 1927년도에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여러분들 재판서는 과학입니다. 제가 이 공간을 이미 계산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다 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가지 못하잖아. 그죠? 하지만 저는 계산하고 가는 겁니다. 자, 출발! 아이고, 가자. 쭉 가요. 쭉 가서 60만 세 운동을 지나고 여기서 딱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60만 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60만 세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천도교, 즉 민족주의 진영에서 도움을 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마련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신간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간회 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0만 세 운동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탄생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탄생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 신간회 1927년이고 60만 세 운동 26년이잖아.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 29년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들어오는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보다 신간회 먼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광주 학생 운동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60만 세 운동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이건 되지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죠?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그 신간회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대시키면서 민중교회를 열려고 했다.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해소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운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청년운동. 청년운동도 있어요. 청년운동을 주도한 그 조직은요. 조선청년총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선청년총동맹 이라는 조직 1924년도에 만든 조직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린이 운동도 있어요. 어린이 운동도 있어요. 자, 이 어린이 운동은 어린이가 주도하지는 않았고요. 네, 어린이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이때 이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동학을 바꾼 종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조직이 뭐예요? 그 종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천도교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12살까지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아빠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저는 요즘도 어린이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참 저도 민망해요. 민망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즐거워하시니까 어쩌겠어요? 네, 받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3일 뒤면 그의 몇 배로 나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작전, 어버이날을 잊지 말라는 그 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이 어린이날만 되면 이분이 떠올라요. 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소파 방정환. 누가 그러더라 진짜 완전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소파? 의자?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방정환의 호예요, 호. 소파, 방정환. 아셨죠? 아니, 난 진짜 농담을 한 줄 알았더니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방정환, 천도교 방정환, 어린이 운동. 이때 여러분들 그 잡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 잡지가 뭐냐면 바로 어린이라는 잡지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소년이라는 잡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는 잡지는 구한말 때 해에게서 소년에게 추남선. 그때 소년이라는 잡지에 실린 게 그거고요. 어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알았어요. 내가 적어줄게요. 네, 소년은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운동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운동이 있습니다. 여성 운동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요. 네, 바로 근우회. 근우회. 네, 요거 근우회. 이 근우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합작. 왜냐면 신간의 자매단체니까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합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운동이 있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와우 완전 중요해. 예, 형평운동, 1920년대 형평운동 완전 중요. 자, 1920년대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그 계층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정 출신들이 자신들 차별하지 마라 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자신들 차별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자식들 때문에. 백정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야, 쟤 백정 자식이야. 쟤 천민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슨 천민이야? 무슨 백정이야? 이미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법적으로 신분제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식 속에서 그 천민이었던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제강점기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운동. 이 지금 형평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형평은 뭐냐면요, 바로 백정들이 그 고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근 잡을 때 그 저울 있잖아요. 그 저울 똑같이 평평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래가지고 형평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평운동이 이제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요,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조선 후기 때. 그렇죠, 바로 임술농민봉기. 그죠? 임술농민봉기와 또 연결이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임술, 농민, 봉기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막 진짜 많다. 그죠?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1920년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셉니다. 바로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 의열투쟁을 이끌었던 단체는요, 일단 1920년대는 주로 활동했던 단체는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제가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인애국단도 의열투쟁 단체지만 한인애국단 1930년대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죠? 이 의열투 1920년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조직은 바로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아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익숙할 거예요. 영화 밀정이라든지 뭐 암살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의열단. 예, 의열단이 이제 만들어진 그 때는 19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주로 활동은 이제 1920년대 활동을 합니다. 이 의열단의 어떤 그 지침서라고 할까요? 의열단이 가야 될 방향. 이거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 이 신채호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혁명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 핵심은 뭐냐? 바로 폭력이다. 폭력에 의해서 혁명을 이뤄내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세요. 폭력은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폭력, 그게 말이에요.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저항했던 그 사람들의 노선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폭력이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찍어서 폭력은 나쁜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왜? 일제강점기 때 바로 이 의열단은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제 저항하려는 어떤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 관점 속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열단 기억해 놓으시는데요.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의열단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본다면 역시 이제 의열단 단장은 이제 김원봉입니다. 단장은 이제 김원봉부터 출발하죠. 김원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김익상. 이 김익상 같은 인물은요 어디다 폭탄 던졌냐면 조선 총독부. 그 다음이 김상옥.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 종경.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저희 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거든요. 옛날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성대생들을 맞이했던 분들이 종로경찰서 분들. 시위할 때 종로경찰서. 우리 맨날 야 종경 떴다 막 했던. 그래서 기억이 이게 막 각인돼 있어요. 네, 종경, 네, 종로경찰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상옥 폭탄을 딱 던졌죠.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나석주, 그렇죠. 나석주, 나석주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나석주는 저기 식산은행하고 동척. 예,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입니다. 나석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완전히. 나석주 말이죠, 다 폭탄을 들고요. 이 식산은행이 지금 서울에 어디 있냐면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예요. 예, 이 식산은행 하면은 이제 이 식산은행과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정말 식민지 경제 체제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두 축이거든요. 식산은행 문을 박 차고 들어가서 이 나석주가 말이죠, 딱 들어가지고 총을 딱 겨누면서 폭탄을 딱 던지는 거예요. 이 일제 식민지 경제 심장부에 심장을 딱 폭탄 투척한 거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폭탄에서는 소리가 뻥 터져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불발.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메딘. 참. 어떡해. 굴하지 않고요. 다시 나와가지고요. 명동 일대로 휘젓다니는 거예요. 그 동양 척지 주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외환은행 본점 있죠. 지금 이제 뭐 KEB 좀 합병을 했는데 그 외환은행 본점 명동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 동양 척지 주식회 딱 또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요. 그 동척 그 토지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양 척지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바로 구한말에 만들어졌고 바로 1910년대 그 토지 조화 사업 아주 그 대장들을 다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폭탄을 딱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런 젠장. 또 안 터져. 폭탄. 그러니까 폭탄을 잘 만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와가지고 남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일본과 맞서 싸우죠. 정말 시가전을 거기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의 머리에 쏘면서 거기서 장렬하게 자신의 청춘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죠? 너무 고맙고. 누군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들과 테러리스트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부정적 관념,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부정적 모습의 테러리스트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의열단 또는 한인 애국단은요, 어떤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일제의 어떤 그 건물 또는 일제의 어떤 그 관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의열투쟁을 벌였다는 어떤 그 차이점. 일단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열투쟁을 벌였을 때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민간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민간인한테 그 배상을 또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IS인지 뭔지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는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또 접근하기엔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떤 그 규정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 조금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도 이들을 일본인들은 뭐라면 불령선인, 그 당시 테러리스트, 불령선인이라고 이들을 불렀거든요. 그 당시 불렸던 그 불령선인,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불령선인이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열투쟁을 하다가 이 의열단도 이제 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을 타깃을 해가지고 좀 무너뜨렸어. 그럼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짓는 거야. 이렇게 개별적 투쟁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의열단원들은요,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기도 합니다. 황포 군관학교에 25년이죠. 네, 입교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육사라고 보시면 돼요. 장제스가 이제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군대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년대 가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그 이후에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조선의용대까지 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지금. 미치겠어. 네, 어쨌건 이런 모습들의 의열단이 지금 이어질 텐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의 모습이에요. 끝이 없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민족문화수호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중운동 연결되고, 의열투쟁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운동으로 또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쟁의투쟁을 통해가지고 또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 쟁의 쭉 있었죠. 이런 어떤 모습들, 의열투쟁,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진짜 1920년 소위 문화 통치의 어떤 그 공간을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독립투쟁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내, 이게 바로 이제 국내에서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면 1920년대 국외의 투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보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국외 여러분들 만만치 않았죠. 이제 국외는요, 1920년 본격적인 총소리가 들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었어요? 독립운동 기지 만들었잖아요. 그 독립운동 기지 출신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요, 일제와 맞서 싸우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자신감?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족적인 민족적인 어떤 저항을 확인했고, 자 이제 우리는 국내로 들어가서 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모습들, 그 순서를 한번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1번. 자, 1번. 요 전투가 뭐냐면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중요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입니다. 1번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요, 이 봉오동 전투는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홍범도.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이 봉오동 전투를 주도했는데, 이때 주력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이때 주력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대한독립군도 북간도에서 활약했던 그런 부대예요. 북로 군정소와 함께 말이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 네, 대한독립군만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또 연합군의 형태를 통해서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이제 이 홍범도 부대 승리하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이거 봐라. 이거 싹 쓸어버려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이거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정말 두 번째 여기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요.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여기에 그 일본 그 영사관 있잖아요. 거기를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공격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죽어요. 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매수해가지고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해가지고 아니 뭐야, 야 너희들 우리 못 지키냐고 우리가 지킬게. 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전면전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자 독립군들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바로 이곳에서 백두산 근처인 이곳에서 대규모 전투를 또 벌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동 경로는 이렇게 숫자는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세 번째. 이런 모습들. 자, 그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 번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은요, 김좌진. 김좌진도 홍범도 장군도 이때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력 부대는요, 바로 북로 군정서. 우리 앞에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북로 군정서가 주력 부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합 부대예요. 플러스 알파. 알파라고 하는 건 이 대한독립군단 당연히 들어갑니다.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연합군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싸우니까 일본이 또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백운평, 어랑촌 전투거든요. 그래서 백운평 여러 군데에서 싸운 거예요. 어랑촌 전투. 빰빰빰 이렇게 싸운 거거든요. 여기서 또 대승을 거둔 거죠.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 지형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쫙
뿌려질 때를 기다려가지고 일본군들이 쭉 올라오니까 그 사이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일본군들은 그걸 이제 협공을 한다 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또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안개가 쫙 낀 그곳에다가 포탄을 부어야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위에서도 일본군, 아래에서도 일본군. 독립군들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지리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전투죠. 자, 하지만 이제 일본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이 독립군들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아예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아주 악독한 짓을 또 저지르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간도 참변. 사실은 여러분 이 간도 참변은요, 청산리 전투 이후에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웠겠죠. 간도 참변 1920년도에 지금 다 이게 1920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쭉 해요. 한참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5번입니다. 이 5번이 뭐냐면 이 5번이 바로 대한독립군단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이잖아. 그죠? 단. 오늘 서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김좌진 또 홍범도 같이 다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또다시 이동을 해요. 자,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 이번에는요. 러시아령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바로 6번입니다. 6번. 자, 이 6번에서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식민지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아파요. 바로 저 자유시, 여기가 자유시인데 자유시 참변을 또 겪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1921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무장해제를 요구해요. 너희들은 총 들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장해제한 다음에 우리 군대 밑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아니 독립군들이 무기 내려놓고 다른 나라 군대에 쏘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그걸 거부했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3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를 결성합니다. 이거 제 7번입니다. 이게 7번 3부 결성. 3부의 결성.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결성을 하는 거예요. 3부를 결성하는 거예요. 이 3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종의 어떤 정부적 성격,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3부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참의부 있죠. 이 참의부는 바로 이 임시정부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부가 이때 다시 들어오니까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협정을 맺냐면 이 중국 그 군벌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3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 이게 1925년도에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독립군들 잡잖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돈 주는 거야.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 일본인 피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중국인들까지 피해 다니는 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참 고난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모습들. 이렇게 미스야 협정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에 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운동을 전개하냐면 8번째 바로
미사협정에 맞서기 위해서 8번째 바로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삼부 통합운동. 자, 8번째 여기 이제 마지막 8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삼부 통합운동은 중요합니다.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그 결과 이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 북만주와 남만주에서 자 북에서는 그리고 남에서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냐면요. 북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혁신의회가 나중에 1930년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이어지고요. 이 국민부가 1930년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살표 보세요. 이 화살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화살표 순서로만 보여주십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순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 화살표에 담겨져 있는 그 독립군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거 지금 수천 킬로예요. 여기를 걸어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겠죠.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로 갔을까요? 산을 타고 갔을 거예요.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 겁니다.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요, 추운 그 만주 칼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걸어서 산을 타가지고 밤에 이동했을, 수천 킬로를 이동했을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셔야죠. 그럼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들에겐 꿈이 있다고.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에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아무도 밟지 않은 이 눈 쌓인 만주벌판 위를 총 하나 들고 나는 한 발자국 이동했습니다. 그게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그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꼭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따라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지도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꿈과 그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20년대. 아이고야, 힘들다. 자, 실력 양성 운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물산장려 운동, 여러분들 특히 이제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리고 이 관세 폐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의 같은 것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간회. 완전 중요하죠. 신간회, 바로 좌우합적 운동단체고요. 특히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화살표로도 했으니까 그 지원을 해줬던 어떤 그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 이 조선어 연구회.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가기야날, 그리고 한글 연결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민족주의 그 사학으로서 신채호와 박은식, 나온규와 아리랑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1920년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운동으로서는 여러분들 특히 요 모습, 광주 학생 항일운동, 60만세 운동, 여기 이제 순종 인사, 3.1운동은 고종이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운동 보시면 되고요. 여성운동, 특히 형평운동, 완전 시험 잘 나오죠. 형평운동, 이 백정들이 주도했던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의열투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항일무장투쟁의 어떤 그 모습들, 요거는 순서들을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청산리 전투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백운평 어랑천 전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북로 군정서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던 운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국내외 항일무장투쟁의 어떤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가 결코 두들겨 맞았던 어떤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작은 틈새,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작은 틈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